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깨요. 이게 나이 탓인가요, 요즘? 이 고민이 마음을 무겁게 하시죠.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쉬어야 하는데 당신의 밤은 자꾸 끊기고 다음 날은 머리가 멍하고 다리가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야간요는 단순히 불편함만이 아니라 콩팥과 혈관 그리고 수면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스스로에게 조용히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첫째, 밤에 한 번 이상 깨서 화장실에 가는 날이 일주일에 3일 이상인가요? 둘째, 저녁만 되면 다리가 붓거나 소변이 낮보다 밤에 더 많이 나오는 느낌이 있나요? 셋째,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만 유독 입이 마르고 물을 찾게 되나요?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야간에 자주 깨는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면서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밤에 깨는 문제가 몸 전체의 리듬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한 스푼으로 시작하는 아주 작은 실천이 콩팥의 부담을 덜고 밤을 편하게 만드는 길을 어떻게 열어주는지 차근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매일 밤 두세 번씩 깨니 잠이 겁나요 라고 하셨어요. 물을 줄이면 갈증이 심하고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가고 결국 밤이 두려워져 외출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꾼 건 참는 힘이 아니라 순서였습니다. 콩팥을 수도꼭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낮에 천천히 고르게 열어두면 밤에 갑자기 콸콸 쏟아질 이유가 줄어듭니다. 핵심은 양이 아니라 타이밍과 신호를 읽는 법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이 한 스푼의 정체와 함께 언제 먹어야 효과가 덜 부담스러운지 또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3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잠깐 미뤄도 괜찮습니다. 대신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밤을 덜 깨는 루틴이 손에 잡히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콩팥이 밤에 더 예민해지는 이유부터 아주 쉬운 말로 풀어볼까요? 당신의 콩팥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물과 노폐물의 교통 정리를 합니다. 피가 콩팥을 지나가면 콩팥은 필요한 것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고 필요 없는 것은 소변으로 내보내지요. 이 과정이 잘 돌아가면 낮에는 활동하며 땀도 나고 물도 나눠 쓰고 밤에는 몸이 잠들면서 소변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야간요가 잦아진다는 건 이 밤의 자동 조절 장치가 조금 헐거워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쉬운 과학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밤에는 항긴요 호르몬이라는 물을 붙잡아두는 호르몬이 더 잘 작동해 소변량을 줄이는 쪽으로 몸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혈압약 인요제, 복용 당뇨, 수면 무호흡 혹은 저녁 늦은 시간에 과도한 수분, 염분 섭취가 겹치면 이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특히 다리 쪽에 낮 동안 모였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서 혈관으로 돌아오면 콩팥은 물이 많네라고 착각하고 소변을 더 만들 수 있지요. 신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낮에는 덜 붓는다고 느끼는데 밤에만 갑자기 화장실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외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답이 아닌 경우가 꽤 많습니다. 낮에 물을 너무 안 마시면 피가 더 끈적해지고 몸은 갈증 신호를 더 강하게 내보냅니다. 그러면 저녁에 한꺼번에 물을 찾게 되고 결국 밤에 화장실로 이어지지요. 즉, 야간요는 밤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낮의 습관이 만든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도 혹시 낮에는 바쁘다고 물을 미루다가 저녁에 텔레비전 보며 차나 물을 몰아서 드시진 않나요?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야간요의 핵심은 방광의 과민성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의사는 콩팥이 아니라 수면의 질과 호흡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밤에 산소가 떨어지며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 과정에서 소변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밤을 깨우는 진짜 주범은 방광일까요? 콩팥일까요? 아니면 잠 자체일까요? 잠시 후에 제가 한 스푼이라고 부르는 작은 도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당신이 화장실에 가기 전에 몸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냈을지 모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으면 콩팥을 덜 괴롭히면서도 밤을 더 길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신호를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콩팥을 피곤하게 만드는 저녁 습관부터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간요의 원인을 찾을 때 저는 늘 시간표부터 봅니다. 낮에 몇 번이나 소변을 보는지, 저녁 이후에는 어떤 음료를 마시는지, 잠들기 직전에는 무엇을 먹는지요. 왜냐하면 콩팥과 방광은 성격이 아주 솔직해서 당신이 만들어둔 생활 리듬을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쉽게 말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분들의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낮부터 이미 밤에 깨기 좋은 조건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가장 흔한 원인 하나는 저녁 늦은 수분 몰아 마시기입니다. 물이든 차든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콩팥은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의외로 강력한 요소가 염분입니다. 짭짤한 반찬이나 국물 젓갈류를 저녁에 드시면 몸은 나트륨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을 더 붙잡았다가 누워서 혈액순환이 바뀌는 순간 그 물을 한꺼번에 소변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어떤 분은 물은 줄였는데도 야간요가 그대로라고 하시죠. 그때 저는 묻습니다. 혹시 물은 줄이셨는데 국물은 그대로 드시진 않으셨어요? 여기서 하나 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돕고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심지어 일부 에너지 음료나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나는 커피를 저녁에 안 마셔요 라고 하면서도 오후 내 오시에 마신 커피가 밤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에 따라 카페인 대사가 느리면 밤에 방광이 예민해져 작은 소변에도 깨게 됩니다. 당신은 혹시 오후에 한 잔이 밤에 한숨을 바꾸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또 다른 축은 수면 자체의 문제입니다. 잠이 얕아지면 소변이 조금만 차도 뇌가 쉽게 깨어납니다. 반대로 깊게 자는 분은 방광이 어느 정도 차도 신호를 늦게 받지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쪽은 방광 훈련과 약물 치료가 우선이라고 하고 다른 쪽은 수면 무호흡, 불안 통증 같은 수면 방해 요인을 먼저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두 관점을 모두 존중합니다. 다만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원인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의 생활 속 숨은 단서 하나를 찾아볼까요? 밤에 깨서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도 다시 잠드는데 20분 이상 걸리시나요? 그렇다면 단순히 소변의 양뿐 아니라 뇌가 각성되는 패턴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한 스푼을 꺼내기 전에 저녁에 3가지 습관, 물 염분 자극 음료를 어떻게 재배치하면 콩팥과 방광이 덜 예민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안전 신호는 무엇인지 차근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야간요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개 표정이 비슷합니다. 그냥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는 낮에도 기운이 뚝 떨어지고 무릎이 시큰하고 머리가 멍해지면서 비로소 문을 두드리시죠. 그때 저는 검사 결과만 보기 전에 먼저 그분의 밤을 상상해 봅니다. 어두운 방, 조용한 복도, 차가운 바닥을 밟으며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 그 한 번의 이동이 사실은 몸에 꽤 큰 부담이거든요. 넘어질 위험도 있고 잠에서 깨는 순간 혈압이 출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간요는 불편한 습관이 아니라 안전과 건강에 문제가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은
68세 남성 환자였습니다. 낮에는 멀쩡한데 밤마다 3번씩 깨니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더 무서운 건 새벽에 화장실 가다 휘청한 적이 몇 번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 수치가 크게 나쁘진 않았지만 혈압이 밤에 높게 유지되는 패턴이 있었고 저녁 식탁에는 늘 국물과 김치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쉬운 과학 사실 하나를 연결해 볼게요. 짠 음식은 몸이 물을 붙잡게 만들고 그 물이 밤에 혈관으로 돌아오면 콩팥은 처리해야 할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신장이 나빠서 소변이 는다라기보다 습관이 콩팥을 밤에 더 바쁘게 만든다라고 보는 편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물을 거의 안 마셔요. 그래서 밤에 깨는 거 아닐까요? 이 대목이 참 역설적입니다. 물을 줄이면 해결될 것 같지만 낮에 수분이 부족하면 몸은 더 강하게 갈증을 만들고 결국 저녁에 한꺼번에 찾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즉, 적게 마신다가 아니라 나누어 마신다가 핵심이 되는 거죠. 이건 마치 하루치 일을 밤에 몰아서 하면 더 힘든 것과 같습니다. 콩팥도 똑같습니다. 낮에 고르게 처리하면 밤에 덜 깹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간요는 전립선이나 방광 문제를 먼저 의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신부전이나 수면 무호흡 같은 전신 문제를 먼저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야간요는 소변이 많아서 깨는 건가요? 아니면 잠이 얕아서 깨는 건가요? 이 질문 하나가 방향을 바꿉니다. 소변량이 실제로 늘어나는지 아니면 조금만 차도 예민하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지니까요. 이제 곧 제가 한 스푼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꺼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에게 작은 약속을 드리고 싶어요.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조정으로 밤이 조금씩 길어지는 경험을 도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스푼은 무엇이고 왜 많은 분들이 좋다는 말만 듣고 잘못 써서 오히려 악화시키는지 그 흔한 실수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기다리시던 한 스푼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권하는 것은 약이 아니라 물에 타서 먹는 수용성 식이섬유. 한 스푼, 그 중에서도 차전자피처럼 부드럽게 팽창하는 종류입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부터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머금어 젤처럼 변하면서 장의 움직임을 도와주고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며 일부는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콩팥은 혈당과 혈압 혈관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콩팥만 따로가 아니라 몸의 리듬 전체를 안정시키는 접근이 중요하지요. 여기서 의외의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변비가 심하면 장이 부풀고 압력이 올라가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아도 급한 느낌이 생겨 밤에 깨기 쉬워지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야간요를 겪으면서도 변비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당신도 화장실은 가는데 시원하지 않다거나 배가 더부룩한 날 밤에 더 자주 깬다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여기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식이섬유 보충제보다 채소, 콩류, 통곡물 같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식단이 어려운 시니어에게는 보충제가 안전하고 꾸준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입장은 중간입니다. 음식이 기본이지만 딱 한 스푼이 루틴의 스위치가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다만 언제 어떻게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첫 번째 실수는 잠들기 직전에 먹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이섬유를 늦은 밤에 드시면 오히려 야간 소변 욕구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오후 이른 시간이나 저녁 식사 직후 그리고 물은 한 번에 몰아 마시지 말고 낮 동안 나눠서 드시라고 안내합니다. 또 약을 드시는 분은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약과 한해서 2시간 간격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 스푼을 더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밤을 덜 깨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한 스푼이 효과를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그리고 콩팥을 더 편하게 만드는 저녁 습관, 3가지 재배치를 구체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스푼이 기적이 되는 사람과 별 효과 없네로 끝나는 사람의 차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루틴의 설계 문제예요. 쉬운 과학 사실 하나부터 이어갈게요. 콩팥은 혈액을 걸러 소변을 만들 때 혈압과 혈류량, 그리고 몸 안의 나트륨 포도당 균형에 따라 일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즉, 저녁에 몸이 갑자기 수분 처리 모드로 들어가면 밤이 흔들리고 낮에 고르게 분산되면 밤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스푼을 중심에 두되 그것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배치는 물의 시간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적게 마시려고 하다가 저녁에 한꺼번에 보충합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야간요를 키우죠.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뒤 첫 2시간 동안 물을 조금 더 챙기고 점심 전후로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낮에 나눠 마시기를 기본으로 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양보다 목을 적시는 정도로 줄이고 따뜻한 물 한두 모금으로 끝내는 연습을 하지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낮에 충분히 마시면 밤에 갈증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염분의 위치 이동입니다. 짭짤한 반찬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저녁 국물 김치, 젓갈 라면 같은 것들을 밤에 몰아놓으면 몸은 물을 붙잡았다가 밤에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짠 음식은 점심이나 이른 저녁으로 옮기고 늦은 저녁은 담백하게, 이것만으로도 밤이 달라집니다. 나는 물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국물이었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신의 식탁에도 숨은 국물이 있지는 않나요? 세 번째는 장과 방광의 긴장 풀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한 스푼이 빛을 봅니다. 식사 직후 수용성 식이섬유를 소량부터 시작하면 변비가 완화되고 배가 편해지며 방광 압박이 줄어 야간 각성이 덜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늦은 밤에 섬유를 드시거나 물을 과하게 붙이면 오히려 밤에 화장실을 더 찾을 수 있지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보충제는 필요 없다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로 갈리지만 저는 한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당신 몸의 반응을 기록하며 조절하라. 오늘부터 3일만 저녁 이후 물 염분배의 편안함을 메모해 보실래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도움이 되셨는지 댓글로 밤에 몇 번 깨는지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큰 참고가 되거든요.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안전 파트, 즉 이 한 스푼을 절대 조심해야 하는 경우와 콩팥을 지키려다 오히려 악화시키는 흔한 실수들을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좋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 조심해야 할 경우를 먼저 짚겠습니다. 쉬운 과학 사실 하나부터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과 전해질, 특히 칼륨, 나트륨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어떤 음식이나 보충제도 몸에 남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한 스푼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요. 건강정보에서 가장 흔한 사고는 남에게 좋다더라를 내 몸에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먼저 수용성 식이섬유 한 스푼 자체는 대체로 안전한 편이지만 3가지 상황에서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삼키는 힘이 약하거나 식도 질환이 있어 자주 사례가 드는 분입니다. 이런 경우 가루가 목에 걸릴 위험이 있어요. 둘째, 장이 매우 예민해 가스폭통이 심하거나 장폐색 병력이 있는 분입니다. 팽창하는 섬유가 오히려 불편을 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입니다. 식이섬유는 약 흡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당신은 혹시 약을 드신 직후에
한 스푼을 바로 섞어 드시진 않나요? 여기서 의외의 실수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효과를 빨리 보겠다는 마음으로 물에 진하게 타서 드십니다. 하지만 식이섬유는 물을 머금어야 장에서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변이 더 딱딱해지거나 배가 더 더부룩해질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밤에 화장실을 피하려고 물을 너무 적게 넣고 드시면 같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처음엔 묽게 아주 소량부터를 원칙으로 합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길은 되게 천천히 오래 가는 길이니까요.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도 여기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어떤 쪽은 야간요는 전립선 방광 문제이니 섬유보다 비뇨기 평가가 먼저라고 하고, 다른 쪽은 생활 습관과 수면 대사 조절이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두 말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한 스푼을 시작하되 동시에 경고 신호를 확인하세요. 혈류 소변에 피열 옆구리 통증, 갑작스러운 부종 악화, 숨참 체중이 며칠 사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는 단순 야간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있다면 버텨보기가 아니라 확인하기가 우선입니다. 자, 그럼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밤에 깨는 횟수만 줄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음 날의 컨디션까지 함께 바뀌어야 진짜 해결일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야간요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타이밍 레시피, 언제 먹고 언제 멈추고 무엇과 함께하면 부담이 줄어드는지를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스푼을 실제로 생활에 붙이는 타이밍 레시피를 잡아보겠습니다. 쉬운 과학 사실 하나부터요. 우리 몸의 수분 조절은 단순히 마신 양이 아니라 언제 들어오고 언제 빠져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낮에 들어온 물은 활동과 땀 호흡으로 분산되지만 밤에 들어온 물은 대부분 소변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지요. 그래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밤에 콩팥을 덜 바쁘게 만들고 방광의 예민함을 낮추는 흐름을 만드는 것. 제가 권하는 기본 패턴은 이렇습니다. 첫째, 수용성 식이섬유는 저녁 식사 직후 또는 오후 간식 시간대에 드시는 쪽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특히 잠들기 직전에 드시면 물도 필요하고 장도 움직이고 방광도 자극되는 삼중 자극이 생길 수 있거든요. 둘째 시작은 반 스푼처럼 아주 작게 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그때 한 스푼으로 올리면 됩니다. 셋째 물은 한 번에 벌컥이 아니라 몇 번에 나눠 드시되 저녁 7시 이후에는 목을 적시는 정도로 줄입니다. 이 단순한 시간표가 야간요에 꽤 큰 차이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조금 놀라운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식이섬유를 먹으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져서 밤에 더 깬다고 하세요. 그럴 때는 섬유가 문제라기보다 속도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양을 늘리면 장내 미생물이 발효를 하면서 가스가 늘고 배가 팽팽해져 방광이 예민해질 수 있지요. 그래서 천천히가 중요합니다. 마치 낯선 운동을 갑자기 하면 근육통이 오는 것처럼 장도 적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혹시 좋다길래 처음부터 많이 시작하진 않으셨나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레시피는 갈립니다. 어떤 쪽은 야간요가 심한 사람은 섬유보다 먼저 이뇨제 복용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쪽은 수면의 질을 높여 방광 신호에 덜 깨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권합니다. 약을 드신다면 의사와 상의해 이뇨제 시간을 오전으로 옮길 수 있는지 점검하고 수면을 깨우는 자극, 늦은 카페인 늦은 TV 간식, 과도한 야식을 먼저 정리하세요. 한 스푼은 그 다음에 붙여도 늦지 않습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밤은 소변 때문에 깨는 걸까요? 아니면 깨고 나서 소변을 보러 가는 걸까요? 이 차이를 알면 전략이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차이를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과 함께 밤을 망치는 대표 조합, 국물 과일차를 어떻게 바꾸면 콩팥이 한결 편해지는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간요를 줄이려면 당신의 저녁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반복되는 대표 조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쉬운 과학 사실 하나를 먼저 붙일게요. 짠 음식은 몸이 물을 붙잡게 만들고 단기 많은 음식은 갈증과 혈당 변동을 키워 소변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카페인과 알코올은 방광을 자극하거나 이뇨작용을 강화할 수 있지요. 결국 밤이 흔들리는 건 콩팥이 갑자기 바빠지거나 방광이 예민해지거나 잠이 얕아지는 세 가지 중 하나가 겹칠 때입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조합은 국물 플러스 과일 플러스 따뜻한 차입니다. 특히 저녁에 국이나 찌개를 든든하게 드신 뒤 소화에 좋다며 과일을 조금 드시고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차로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은 몸 입장에서는 수분이 3번 들어오는 구조가 됩니다. 더 놀라운 디테일은 과일이 건강에 좋아도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분이 많고 당이 있는 과일을 밤늦게 드시면 갈증과 소변 욕구가 늘 수 있고, 당뇨가 있거나 경계인분은 혈당이 흔들리면서 밤을 더 깨기도 합니다.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밤에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다고 과일을 금지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방향을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과일은 가능하면 오전이나 점심 후 혹은 오후 간식으로 옮기세요. 저녁에는 과일 대신 입이 심심하면 작은 견과류 몇 알 혹은 담백한 단백질 한두 입처럼 수분이 적은 선택이 밤을 지켜줍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이 없는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를 선택하더라도 한 잔 가득이 아니라 2~3모금으로 끝내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은 혹시 따뜻함 때문에 마시는 차가 사실은 밤을 자꾸 깨우는 스위치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전문가들의 관점도 여기서 갈립니다. 어떤 분은 야간료는 방광 용량과 과민성이 핵심이니 저녁 수분 제한이 최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분은 너무 제한하면 탈수와 변비가 악화되어 오히려 방광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저는 그래서 균형을 권합니다. 저녁 이후 양을 줄이되 낮에 총량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낮에 충분히 마시고 저녁에는 입만 적시는 정도로 조절하면 탈수와 야간료 사이에서 덜 흔들립니다. 이제 한 스푼의 역할이 더 또렷해집니다. 낮과 이른 저녁에 섬유를 붙여 장을 편하게 만들고 저녁에 수분 염분당 조합을 재배치하면 콩팥은 밤에 덜 바쁘고 방광은 덜 예민해집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부터 무엇을 먼저 바꿀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 변화를 하루 10분으로 고정시키는 7일 루틴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생각만 하다가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7일 루틴을 손에 쥐어 드릴게요. 쉬운 과학 사실 하나부터요. 몸은 큰 결심보다 작고 반복되는 신호에 더 빨리 적응합니다. 특히 수분 조절과 배변 리듬 수면 습관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의 연속에서 변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목표를 거창하게 잡지 않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를 당장 0으로 만들기보다 먼저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는 밤을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데이 1은 기록입니다. 오늘만큼은 화장실 횟수를 탓하지 말고 저녁 6시 이후에 마신 것과 먹은 것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물, 국물, 차, 과일, 간식 딱 5가지로 충분합니다. 데이 2는 물의 이동입니다. 아침과 점심에 물을 한 번 더 챙기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컵이 아니라 모금으로 바꿉니다. 데이 3는 염분의 이동입니다. 저녁 국물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국물 대신 건더기 위주로 드셔보세요. 여기서 의외의 변화가 자주 나타납니다. 물은 그대로인데도 밤이 덜 깨는 분들이 많거든요. 데이 4는 한 스푼의 시작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를 반 스푼으로 저녁 식사 직후에만 시작해보세요. 배가 불편하면 다음 날은 쉬어도 됩니다. 몸이 말하는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데이 5는 과일의 시간표입니다. 과일은 아예 끊지 말고 오전이나 점심 후로 옮깁니다.
밤에는 과일 대신 물기 적은 선택을 합니다. 데이6는 수면 환경입니다. 잠들기 전 30분 밝은 화면과 자극적인 뉴스를 줄이고 화장실 길은 밝게 만들어 넘어짐 위험을 줄이세요. 밤에 안정감이 생기면 방광 신호에도 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7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정말 소변 때문에 깬 걸까? 아니면 원래 깼는데 습관처럼 화장실을 간 걸까?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만약 깬 뒤에 화장실을 가는 패턴이라면 소변량보다 각성 습관을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반대로 소변이 확실히 많다면 저녁 수분 염분당 조합을 더 줄여야 하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선순위가 갈리지만 당신에게는 답이 하나입니다. 당신의 기록이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까지의 변화 중 가장 쉬웠던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한 줄이 오늘 밤을 바꾸는 힌트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루틴을 오래 가져가기 위해 꼭 필요한 현실적인 유지법과 실패를 줄이는 작은 장치를 따뜻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은 이미 밤을 지키는 기술을 배우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늘 변수가 생깁니다. 손주가 오면 저녁이 늦어지고 모임이 있으면 국물과 반찬이 늘고 피곤한 날엔 따뜻한 차를 더 찾게 되지요. 그래서 유지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복구력입니다. 쉬운 과학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몸의 리듬은 한 번의 실수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연속된 패턴이 쌓일 때 굳어집니다. 그러니 하루 흔들렸다면 다음 날 다시 원래의 시간표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저녁은 줄이기보다 앞당기기가 더 쉽습니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시간을 30분만 앞당기면 밤에 처리해야 할 부담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모임이 있는 날에는 물을 줄여야지보다 낮에 물을 충분히 마셔두고 저녁에는 두세 모금만으로 마무리하는 편이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물은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국물은 첫 숟가락만 맛보고 나머지는 건더기 중심으로 바꾸는 것. 이 작은 선택이 밤을 지켜줍니다. 당신에게도 완전히 끊기보다 한 숟가락만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또 하나 의외로 강력한 장치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도 다시 잠드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야간요가 무서운 이유는 화장실을 다녀온 뒤 마음이 깨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침대 옆에 작은 메모지나 부드러운 조명을 두고 돌아오면 한번 깊게 숨을 쉬고 어깨를 툭 내려놓는 동작을 반복하라고 권합니다. 단순하지만 뇌가 지금은 다시 자는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수면에 대해 행동치료가 약보다 먼저라는 의견과 증상이 심하면 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갈리지만 적어도 이 루틴은 누구에게나 손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 스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양을 줄이거나 쉬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이 편안한 범위를 찾는 것이지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당신이 원하는 변화는 밤에 덜 깨는 것만일까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좀 살겠다는 느낌일까요? 목표를 두 번째로 잡으면 선택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당신의 하루에 따뜻하게 붙여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완벽한 의지가 아니라 딱 당신이 가능한 만큼의 작은 반복으로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나눈 핵심을 정리하고 데이 17 챌린지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며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으로 마무리해 드릴게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조용히 손에 쥐어드릴 시간입니다. 야간요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콩팥과 방광혈관과 수면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결과였지요. 쉬운 과학 사실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밤에는 원래 소변이 줄어들도록 호르몬과 신경이 조절하지만 낮에 수분 습관, 저녁에 염분과 당 수면의 깊이, 그리고 장의 편안함이 흔들리면 그 조절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만 붙잡지 않았습니다. 낮에 시간표를 고치고 저녁에 조합을 바꾸고 장과 방광의 긴장을 풀어주는 작은 도구로 한 스푼을 붙였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당신의 밤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당신이 이제 읽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국물과 과일차를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언제를 바꾸면 됩니다. 낮에 물을 나눠 마시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모금으로 줄이고 짠 음식은 가능하면 앞당기고 과일은 밤 대신 낮으로 옮기는 것.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는 늦은 밤이 아니라 이른 시간에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 이 작은 재배치만으로도 밤이 길어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물론 모두에게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도 방광 과민이 먼저라는 쪽 수면과 호흡이 먼저라는 쪽 대사 조절이 근본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하나의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록과 몸의 반응이 가장 정확한 교과서라는 것. 밤에 깨는 횟수, 다시 잠드는 시간, 다음 날의 컨디션. 이 세 가지만 봐도 방향이 보입니다. 그리고 혈뇨 열 옆구리 통증, 급격한 부종이나 숨참 같은 경고 신호가 있다면 혼자 버티지 말고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밤부터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물 한 컵을 저녁으로 미루지 않는 것일까요? 국물 한 숟가락을 줄이는 것일까요? 과일 시간을 낮으로 옮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침대 옆 작은 조명으로 밤의 불안을 줄이는 것일까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몸은 작은 신호를 좋아하니까요. 자, 우리 함께 해봅시다. 오늘을 데이 1으로 두고 7일만 가볍게 실험해보세요. 댓글에 데이 1 시작이라고 남겨주시면 혼자 하는 느낌이 덜할 겁니다. 그리고 7일 뒤 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침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꼭 알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내일 밤을 지키는 등불이 됩니다. 데이 17 챌린지 시작.